안녕하세요. 저는 넥슨 마비노기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콘텐츠 기획자 장기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내 캐릭터일까? 마비노기 게임 스토리텔링에서 플레이어와 캐릭터 구분하기 발표를 맡은 넥슨 마비노기 콘텐츠 유닛 장기은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조금 막연하게 여겨질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저는 친구들이랑 가운데 사진에 심지를 했었어요.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가 좀 다르게 플레이하고 있더라고요. 한 친구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아주 좋아해서 내 캐릭터는 말포이야 라면서 등장인물들을 그대로 꾸며서 재밌게 즐기고 있었고, 다른 친구는 심 이름이 자기 이름이래요. 그래서 마을에 친구인 우리들까지 꾸며놨단 거예요. 정작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쭉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같은 게임을 즐겨도 자기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 다르다는 점이 꽤 신기했어요. 여기서 다시 앞서 드린 질문에 답해보자면 결국 자기 캐릭터를 정의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답이 나오죠. 그러면 게임 스토리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에서 집중하는 부분도 다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오늘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게임 스토리텔링에서의 주요 캐릭터 유형, 내 캐릭터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각 유형별로 의미 있는 공략 요소, 마지막으로 이것을 제가 어떻게 신경 쓰고 활용했는지를 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마비노기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콘텐츠 기획자 장기은입니다. 작년 여름 완결된 챕터 7 아포칼립스 메인스트림 작업을 총괄 담당했고, 그 외에도 주로 설정이나 시나리오, 퀘스트 쪽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엔 스타더스트 업데이트에서 합캐, 메린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NDC에서 전소연님과 공동 강연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우선 단어의 정의를 간단히 내린 다음에 캐릭터의 유형과 정체성을 짚어본 뒤 마지막으로 여러 사례를 살펴보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발표에서 사용할 단어를 좀 명확히 하도록 할게요. 보통 게임 속 인물의 양상은 이렇게 나타나죠. 플레이어, 다른 말로 하자면 현실에서 게임을 조작하는 유저분이 되겠죠. 외부에서 내 캐릭터를 움직이고 관찰하는 주체. 다음은 게임 세계의 캐릭터, PC라고도 지칭하죠. 플레이어가 조작하는 대상이자 게임에서 실제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플레이어가 조작하지 않는 캐릭터를 앞에 넌을 붙여서 NPC라고 부르죠. 그러면 게임에서 제공하는 캐릭터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접하게 되는 캐릭터의 유형을 다음에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하나 예시랑 함께 다음 장부터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뚜렷한 정체성과 특징을 가진 인물이에요. 보통 조작하는 캐릭터의 이름이나 외형이 처음부터 고정된 경우가 많죠. 여러 디테일한 설정이나 성격도 이미 확고하게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주로 콘솔 게임류에서 정해진 이야기를 쭉 진행하는 주인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유형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매력을 어필하는 점이 가장 유효해요. 호감 가는 캐릭터 외형이나 공감하기 쉬운 대사나 행동으로 동질감을 느끼고 애착을 가지게끔 유도하죠. 다음은 기초적인 정보와 포지션만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이른바 시작은 평범한 주인공이죠. 이입하기 쉽게 처음엔 대부분 큰 개성이 없곤 해요. 내가 이름을 짓거나 외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캐릭터를 키워가면서 각자 다른 성장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 유형은 롤플레잉과 성장 요소를 강화하는 쪽으로 몰입을 시킬 수 있어요. 풍부한 커스터마이징 요소라던가 꾸준한 플레이로 쌓아가는 캐릭터의 경험, 강함에서 오는 성취감 제공 등의 방법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캐릭터 뒤의 플레이어를 인지하는 타입인데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소위 메타적인 영역에서의 재미를 추구하는 게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진짜 주요 캐릭터는 내부의 인물이 아닌 모니터 뒤의 유저, 즉 플레이어인 경우가 많죠. 화면 너머에 나와 아이 컨택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나한테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요. 세이브 로드 기록 같은 플레이 액션에도 반응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두 번째 예시의 원샷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도중에 바탕화면을 바꾸고 확인해 보라고 시키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진짜 나와 소통하면서 몰입을 강화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게임 외부의 내가 내부의 인물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외적 요소들을 활용해서 신선한 느낌을 전달하죠. 여기까지 3개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모든 게임들이 이 3 유형에 정확히 들어맞진 않아요. 서로 혼재되거나 특징을 공유하기도 하죠. 이 예시의 DBU나 베리드 스타즈처럼 디폴트 네임이나 역할은 정해져 있는데 좀 다양한 액션을 통해서 멀티 엔딩을 제공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저희 마비노기의 경우에는 정말로 유저가 게임에 접속해서 플레이한다는 컨셉이죠. B와 C의 영역 사이에 좀 절묘하게 걸쳐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점은 캐릭터 유형에 따라서 몰입시키는 방법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캐릭터의 유형이 똑같더라도 받아들이는 플레이어마다 정체성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내 캐릭터의 정체성, 저는 이걸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보았는데요. 자, 동일성이란 나와 내 캐릭터를 동일하다고 여기는 정도고, 외적자의 개입도란 의사결정을 할 때 외부의 플레이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의 정도입니다. 동일성이 높고 외적자의 개입도가 낮은 1번 유형, 둘 다 높은 2번 유형, 그리고 반대로 둘 다 낮은 3번 유형, 마지막으로 4번까지 나눠봤고요. 이 각각의 유형을 간단한 예시랑 함께 좀 더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캐릭터에 이입하는 1번 유형이에요. 라오어2의 예시인데 어느샌가 조엘의 복수를 하고 말 거야 라는 엘리한테 꽤 공감하는 제가 있더라고요.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인물이 마치 나인 것처럼 깊게 이입하되 의사결정은 내가 아닌 캐릭터의 선택을 수용하는 혹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유형이에요. 다음은 내가 바로 내 캐릭터다 하는 2번 유형. 캐릭터는 나를 게임에 연결하는 분신, 즉 아바타에 가깝고 모니터 뒤에 내가 주인공이니까 의사결정도 내가 내린다는 유형이죠. 다음은 3번, 작품 밖의 관찰자 유형. 이 유형은 소설책을 읽는 독자처럼 이야기의 흐름과 작품에서 보여지는 인물의 행동을 감상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제2의 자아, 디비니티2의 예시인데요. 묘지기 파리마가 제 캐릭터한테 어떤 살인사건에 관해 질문해요. 사실 제 캐릭터가 살인을 저지른 게 맞는데 얘는 사기꾼 컨셉의 캐릭터였기 때문에 뻔뻔하게 전혀 모르겠는데요 라는 대답을 했죠. 이렇게 플레이어가 내 캐릭터의 설정을 미리 잡아두고 그에 맞춰서 행동하는 타입이에요. TRPG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역시 정체성도 어느 한쪽에만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어떤 순간엔 1번이었다가 2번이었다가 하기도 하고요. 게임 장르에 따라 어느 한 유형에 고정될 수밖에 없기도 해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 캐릭터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은 확실하죠. 그렇다면 이 유형에 따라서도 이야기에서 신경 쓸 부분이 다르게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주요 캐릭터의 유형을 살펴봤고요.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방법 역시 구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야기에 집중시킬 방법이나 유효한 공략법 역시 다르게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고민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실제 작업 시에 어떻게 유효한 지점들을 활용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작년 여름이네요. 제가 진행했던 마비노기 G24, 25는 챕터 7에 속한 4개의 메인 스트림 중 후반부 2개였어요. 이게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플레이어분이 수용해야 할 정보량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야기의 몰입도가 떨어지면 큰일이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하면 더 집중시킬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다뤘던 캐릭터 유형에 따른 공략법을 먼저 참고했어요. 초창기에 프로젝트에서 정의했던 캐릭터, 밀레시아는 플레이어와 같았죠. 소울스트림은 인터넷의 은유고 플레이어는 이걸 통해 게임 세계인 에린에 접속한다는 컨셉이었어요. 하지만 17년 동안 라이브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졌고 점점 초창기의 컨셉은 옅어지고 밀레시안이 하나의 주인공 캐릭터로서 영웅의 길을 밟아가는 여정에 좀 더 무게가 실려갔죠.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B에 맞는 공략법을 참고하며 초안을 짜되 여전히 초창기의 소위 메타 설정 부분을 매력있게 활용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이 마비노기만의 고유한 특색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서요. 그래서 각 케이스에서 캐릭터와 플레이어에게 어필할 부분을 추려냈고요. 나머지 A형을 봤더니 이건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른 NPC들을 다룰 때 유효한 포인트가 있다고 판단돼서 함께 참고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주요 캐릭터 유형별로 유효점을 살펴봤으니 이젠 정체성 유형에 따른 특징도 마비노기에 맞춰서 살펴보기로 했어요.
저는 우리 게임에서 2, 4번 카테고리의 대부분의 플레이어가 속할 거라고 판단했어요. 왜냐면 지향생 요소 등 내 캐릭터한테 플레이어의 의사개입이 행해진 사항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적자의 개입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2번 유형은 플레이어 입장에서 의미가 높은 지점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각각의 공략법은 뒤에서 사례랑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유형은 롤플레잉 요소를 재밌게 여길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다채로운 선택지와 세심한 피드백을 주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1, 3번 유형의 경우에는 다른 타겟을 대상으로 유효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판단했어요. 1번 유형은 특히 NPC를 다룰 때 공략법이 될 수 있겠다 싶었고요. 3번 유형은 전반적인 이야기 흐름에 중점을 두고 감상하는 타입이라서 깔끔한 마무리랑 감상 환경 쪽에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이렇게 주요 캐릭터 유형과 캐릭터의 정체성 유형에서 뽑아낸 내용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작업 방향을 4개로 구분해서 설정했습니다. 캐릭터와 NPC, 플레이어, 마지막으로 이야기 전개 시에 참고할 나름의 공략법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각 유형별로 어떤 사례를 썼는지를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부터는 정말로 스포일러성이 다분한 내용이 많아서 싫으신 분들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캐릭터 타겟으로 신경 쓴 부분을 살펴볼게요. 내 캐릭터가 이야기의 구심점이 되면 몰입감이 쉽게 오르죠. 이 당연한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요. 지난번 발표에서 메인스트림을 쭉 나열한 내용이 있어서 잠시 가져왔어요. 몇몇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 많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내가 아닌 NPC인 경우가 많았어요. 중요한 전투나 행동을 내 캐릭터가 수행하긴 하지만 이야기를 감상하는 포지션에서 전개되는 경우가 더 많았죠. 이후 조금씩 NPC에서 PC로 중점이 옮겨져 왔고요. 제가 담당했던 챕터 7은 처음 시작부터 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잡고 끝까지 그 기조를 유지해서 몰입도를 높이려 했어요. 진짜 주인공이 나라고 느껴지게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내 캐릭터고 25의 경우에는 아예 가장 핵심적인 사건 자체가 내 캐릭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많은 NPC들이 나 때문에 모이고 움직이며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변하는 요소도 많이 넣도록 초안 작성 단계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은 인물들의 행동 동기가 내 캐릭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날 지켜주겠다고 다짜고짜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해주는 친구도 있었고요. 원래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되는 비밀단체가 나 때문에 움직인다는 힘든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낯선 이들의 협력이 의심스러울 법도 한데 내가 신뢰하니까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구강폐하도 계시고 그 밖에도 마주치는 아주 많은 인물들이 움직이는 그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고 보면 결국은 나 때문이었다 라는 결론을 내리셨을 거예요. 제가 차마 너무 큰 스포일러가 될 부분은 복잡 처리를 했는데 끝까지 플레이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은 이야기 개입도를 높이고 피드백을 주는 내용이에요. 개입도 높이면 좋죠. 내 선택으로 이야기를 바꾼다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으니까요. 하지만 라이브 서비스 게임에서 개입도 높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당장 넣는 건 할 수 있죠. 하지만 다음 이야기를 쓸 때 고려할 요소와 그에 따른 개발 비용이 너무 커질 수도 있거든요. 매년 정해져 있는 성수기 직전에 6개월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시놉시스부터 시작해서 리소스를 구성하고 구현하려면 물리적으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선택이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과를 크게 바꾸기보다는 도달하는 방법에 차이를 두거나 세심한 피드백을 마련하는 쪽으로 내 선택이 충분히 존중받고 반영된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4대의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왼쪽에 있는 커다란 유령함선에 여러 번 잠입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운데에 같이 가줄 내 캐릭터 동료가 3명이 있고요. 안타깝게도 함선에 가려면 조각배를 타야 되는데 하필 너무 작고 낡아서 한 번에 2명밖에 못 탄다는 조금은 구차한 변명을 냈죠. 사실 누구를 고르든 안에 가서 전투를 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해온다는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이 흘러가요. 대신 선택한 내용에 맞춰서 피드백을 세심하게 넣어봤어요. 이동 컷신이나 함선으로 이동한 다음 전투 미션에서 내가 고른 친구가 나와서 별도의 대화 이벤트가 발생하고 아군으로 참전하게 구현했어요. 이런 선택을 저 3명한테 3차례 하게 되는데요. 본인을 안 고르면 약간 시무룩한 대사를 치기도 하고
계속 안 고르다가 마지막에 처음 선택하면 아, 왜 이제 날 골랐어? 라고 반응하는 등 경우의 수에 따라 대사를 전부 분기해봤어요. 나중에 동향을 확인해 보니까 내 선택 기록에 반응해서 놀랐다는 평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사례도 있었죠. 역시 24대의 예시인데 내 캐릭터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악몽을 꾼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요. 꿈에서 뭐가 나왔냐? 라고 하면 제가 고른 게 나왔다는 대화를 세 차례 반복하는데요. 이걸 괜히 물어보지 않았겠죠. 마을에서 골랐던 선택지의 답을 저장해서 중간 보스 미션에 그대로 활용했어요. 미션 진행 도중 1, 2, 3페이지에서 앞선 선택으로 고른 내용에 맞는 몬스터가 스폰이 되고요. 도중 대사로 이거 내가 고른 건가? 라는 점을 떠올릴 수 있게 티를 냈죠. 무섭거나 싫은 대상이 나오는 악몽이란 컨셉에도 좀 더 부합하게 만들 수 있었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 과정에 의미를 더해주려 노력했어요. 이건 G25에서 베임네크의 마지막을 직접 결정짓는 상황인데 카메라 워크나 전용 BGM 등으로 좀 더 내 결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느낌을 전달하려고 했죠. 이 부분은 사실 뭘 골라도 이거 말고 다른 거 고를 걸 이라는 생각이 들게 의도적으로 디자인된 부분인데 그로 인한 느낌이 대상 NPC에 관한 애착의 일종으로 남게 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이외에도 문득 단순히 대화 선택지 말고 다른 걸로도 개입도를 높일 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어요. 이때가 G24 일부 중간 보스 미션을 한창 만들고 테스트할 때였는데요. 담당 QA분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못 깨겠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 사실 저 때도 두세 차례 너프 했었거든요. 흔한 시나리오 기획자의 갈등인데 설정상 엄청나게 강한 적을 쉽게 상대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그래도 스토리 콘텐츠인데 도중에 허들이 될 정도로 어려우면 곤란하지라는 부분이 개발할 때마다 늘 하게 되는 갈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캐릭터의 행동으로 분기를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다행히 저희 프로젝트는 기획자가 데이터와 스크립트로 구현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넓은 제작 환경이라 가능했는데요. 처음 이 미션에 입장하면 클리어 조건이 마치 한계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다 이 페이지에서 계속 행동 불능 상태가 되면 어느 순간 목표가 변경되도록 수정했어요. 계속해서 쓰러질 때마다 적군 NPC가 해당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에 맞는 대사를 해서 겸사겸사 캐릭터성을 강화할 기회까지 챙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원래 목표대로 상대방을 물리쳐도 되지만 일정 횟수 내가 쓰러지면 적군이 흥미를 잃었다는 방식으로도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게 스크립트를 뜯어 고쳤어요. 단순 선택지 버튼 외에도 내 행동으로 방법이 결정된다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입도를 높이고 피드백을 주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비용의 증가인데요. 투입하는 부분이 늘어날수록 텍스트와 구현 비용은 물론이고 전투 담당군과의 그 커뮤니케이션도 계속 증가했거든요. 예시를 들자면 미션 도중에 몬스터가 노인과 아이한테 달려드는 순간 어떤 선택을 할까? 여기서는 크게 세 종류의 선택 가능한 액션이 있었죠. 그런 거에 맞춰서 다음에 이어질 카메라 워크에서 활약할 캐릭터 그리고 전투 종료 이후의 대화에서 다룰 내용까지 전부 다르게 구현해야 했어요. 이렇게 분기를 나눌 때마다 비용이 증가하는 걸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개발 기간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투입했을 때 인상에 남을 만한 부분 위주로 개입도를 신경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공 가능한 롤플레잉 요소의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거였어요. 우선 선택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묘사나 연출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여러 선택지를 넣어둔다 한들 모든 케이스를 마련할 수 없으니까요. 자칫하면 역효과가 발생하기 쉽죠. 선택지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몰입도가 오히려 하락하죠. 그래서 예, 아니오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에만 넣어야 하는가의 고민도 있었고 그 고민 끝에 G25에서 침묵이란 선택지도 추가했는데 신선함과는 별개로 효용성이 컸는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소 의문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캐릭터와 관련해서 신경 쓴 포인트들에 관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젠 NPC 쪽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딜 가든 인물과 조우하도록 의도적으로 동선을 짰어요. 퀘스트 진행할 때 혼자 머무는 구간을 최소화해서 디자인했고요. 전투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동료를 아군으로 투입을 했고 미션 도중에 내 캐릭터와 함께하는 카메라 워크도 빈번하게 잡았죠. 인물 사이의 상호작용 요소도 많이 신경 썼어요. 내 캐릭터와 NPC 사이에는 굉장히 다양한 대사를 넣어놨죠. 퀘스트 진행을 위한 필수 대사 말고도 거의 모든 순간에 서브 대사를 세심하게 썼고 선물 대사는 과장 안 하고 거의 100개 가까이 베리에이션 했던 것 같아요.
이외에 특정 컨텐츠나 퀘스트 수행 여부도 체크해봤어요. 이건 25 2부 후반에 아벨린과 디, 카오르가 대화하는 부분인데 설명이 쉽게 기획서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D라는 친구를 내 견습 기사로 영입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내쫓아버린 적이 있는지에 따라 나눠보기도 하고, 옆에 서 있는 카오르가 D랑 함께 연관된 퀘스트가 하나 있어요. 그걸 클리어 했냐 안 했냐 여부에 따라서도 두 인물의 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사도 분개해보기도 했죠. 그 밖에 상대방과 관련된 아이템을 보유하거나 입고 있는지에 따라 반응을 하기도 하고, 같은 아이템이더라도 대화하는 인물에 따라 반응을 다르게 챙겨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캐릭터와 NPC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디테일하게 신경 써 보았어요. 그리고 NPC끼리의 합도 잘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인물들과의 비교로 각자의 특징을 강화하거나 이야기의 흥미를 잃지 않게 유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포들라라는 인물을 예로 들어보자면 주변에 이러한 인물들과 엮이고 이야기 진행을 통해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거기서 파생되는 궁금한 점이 생겨나는 걸 캐치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잘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거 해상이나 NPC 입장에서 플레이하는 RP 미션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적절한 순서에 맞게 전달했죠. 마르에드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름도 잘 안 불러주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요. 그 이유는 24 2부 초반에 과거 해상을 통해 밝혀지게 되죠. 에탄의 경우에는 처음 보자마자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나요? 라는 대사를 하는데 이 부분도 25 2부에서 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연결했고요. 베임네크의 경우 대체 왜 내 캐릭터한테 이러는지 아포칼립스 챕터 내내 의문점을 품으셨을 텐데요. 25를 끝까지 진행해서 저 부러진 뿔에서 영원한 꿈의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왜 그랬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방식으로 인물의 동기나 목적을 파악해야 충분한 공감이 가능하기에 인물의 정보를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적절한 시점에 제공하려고 초반부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다음은 퇴장 방법에 관한 고민이네요. 마무리 단계라 인물과 잘 작별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주려 했어요. 최선의 해피엔딩을 목표로 삼고 이야기를 구성했어요. 인물의 매력에 빠져 이야기를 즐겼다면 해피엔딩을 좀 더 선호할 거란 예상도 있었고요. 후일담 파트를 배치해서 나로 인해 저마다 조금씩 성장한 모습도 보여주고, 아쉽게 작별을 하게 된 인물도 적어도 본인 기준에서는 만족을 했다는 점을 전달하려 했어요. 챕터 7은 매력적인 악역이 많아서 퇴장법 정하기가 솔직히 쉽진 않았습니다. 일종의 속죄를 위한 죽음을 계속 반복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의 지점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옳다 그르다의 답은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되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보려 했죠. 이외에도 완료 이후에 상주 NPC를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이제 플레이어 관련해서 신경 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밖의 플레이어만 발견할 수 있는 영역에도 공을 많이 들였어요. 대표적으로 네이밍, 저는 뭔가에 이름 붙이는 걸 상당히 재밌어하는 편인데 퀘스트나 미션, BGM의 제목 부분이 대표적이죠. 의도적으로 대비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상황을 더욱 강조할 수 있어요. 예시로 25에서 1부와 2부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뒤집힌 상황에 맞게 퀘스트와 미션명을 배치했고요. 언어 유희를 통해서도 좀 더 생각할 지점을 남겨줄 수 있어요. 이 지점이 모국어 게임을 즐기는 메리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비유와 함의, 22, 24, 25에서 각각 체스 용어를 사용했던 미션과 퀘스트들이 있었죠. 특수 규칙의 뜻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생각해서 이름 붙인 부분들인데, 가장 우측 하단의 퀸잉 같은 경우에는 과연 누가 퀸이 된 폰의 역할일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이 미션의 제목을 발견한 분들이 떠올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업데이트 후에 제가 의도한 부분을 정말 근접하게 분석한 글이 하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 이렇게까지 애정을 가지고 고찰해 주셔서 감사했고 신경 쓴 보람이 많이 느껴졌죠. 다음은 플레이어가 화면을 봐야만 깨달을 수 있는 영역에서의 사례인데요. 인물 배치나 구도로도 이야기 상황을 전달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예시로 툴비씨와 마주하는 장면을 들어보자면 이 명대사가 나오는 G20에서는 나를 돕기 위해 뒤에서 안쪽을 향해 서포트하는 구도였는데, 그와 대비되는 G24에서는 성역으로 나아가려는 나를 가로막듯이 완전히 반대의 자리에 서 있어서 대비가 되죠.
또는 같은 인물에게 추가된 새로운 표정을 노출하는 타이밍을 상황에 맞게 포인트로 활용해서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외에 등장인물의 특색을 비교하는 수단으로도 쓸 수 있어요. 톨비씨와 베임네크, 두 천층의 축과 마주하는 화면인데요. 내 캐릭터의 상반된 위치라던가 주변 환경의 차이에서 간접적으로 두 인물의 대비를 느낄 수 있게끔 연출하려고 했어요. 다음은 게임 시스템 요소의 사례입니다. 저는 특정 캐릭터의 시점에서 플레이할 때 이 부분을 주로 활용했어요. 먼저 스킬 레벨업 효과,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힘을 개방한다는 내용을 여러 단계 스킬을 한꺼번에 레벨업하는 효과로 연출한 사례예요. 그 외에도 인벤토리 안의 구성품도 신경 써서 인물의 특색에 맞는 걸 넣어줬어요. 다우라 대장님 같은 경우엔 화끈한 성격에 어울리는 책을 들고 다니시죠. 그리고 복귀한 밀레시안이라는 설정이었던 타닐리엠. 이 친구는 뭘 넣을까 고민하다가 한 십몇 년 된 옛날 캐릭터 스크린샷을 뒤져서 참고했고 돈주머니도 나름 지향색을 맞춰서 넣어주기도 했고요. 추가로 스탯이나 스킬까지 신경 써서 넣었어요. 라떼는 일단 재련이랑 윈드밀부터 올렸지 하면서 꽤 재밌게 작업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렇게 설정한 내용의 변화를 통해서 이야기 흐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보여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척 봐도 타니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걸 알 수 있죠. 타니의 경우에는 시스템을 활용할 부분이 많아서 참 재밌었는데요. G23 작업자분께서 타니가 유저들이 사용하는 우편 시스템으로 편지를 보내게 해두셨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쭉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쓴 시점이랑 받는 시점을 조금씩 엇갈리게 배치해서 이야기 전개에 흥미를 잃지 않게 유도했고요. 처음엔 엄청 발랄했던 내용이 점차 뒤로 갈수록 이상하게 변하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나중엔 정말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게끔 모스보호를 쓰거나 자음 모음을 분리하기도 했고요. 다행히 마지막에는 원래의 성격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돌아오죠. 편지를 받는 건 내 캐릭터긴 하지만 실상 플레이어에게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었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G25의 초안을 고민할 때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스토리 콘텐츠를 즐기다 보면 중간에 전투하는 미션이 있죠. 미션에 진입해서 클리어했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순서에 맞는 이야기로 진행되고요. 그럼 실패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저는 이 부분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미션에서 실패하면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진행 직전으로 시점이 이동해버리잖아요. 그럼 실패했던 사실 자체도 사라지는 건가? 다음 스토리로 진행되지 못한 그 시도는 어떻게 된 거지? 라는 궁금증이 들었고 여기서 시작된 의문이 G25 내용을 짜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일종의 메타 설정이죠. 이게 정확한 단어 아닌데 편의상 메타 설정이라고 할게요. 전체 스토리텔링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미션 실패 부분을 정확히 짚어낸과 동시에 기존에 다소 애매하게 처리된 설정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었어요. 왜 내가 이야기를 진행해야만 에린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는지, 나 말고 다른 주인공이 진행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같은 세계에 공존할 수 있는 건지, 내가 전투에서 패배하면 그 사라진 시간은 어떻게 되어버리는지를 이 타니미라크와의 대화를 통해서 마비노기 세계관의 이런 메타적인 설정을 녹여낼 수 있었어요. 물론 이 지점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다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푹 몰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건 게임입니다 라면서 선을 긋고 분리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처음 G23에서 타니가 0과 1의 세계라는 대사를 하는데 이때 반응이 극명하게 갈린 게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24와 25에서 타니가 어떤 존재인지 설정을 보완해서 전달하는 데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썼고 그러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타니가 나 환생하고 올게 라는 메타 발언을 날렸을 때는 느낌이 많이 다르셨을 거예요. 단, 마비노기는 기존에 현실과 게임 세계를 연결하는 특유의 설정이 있어서 가능했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게임 외적 요소를 활용했던 사례들이고요. 다음은 플레이어가 기억하는 과거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방법의 사례를 소개해 볼게요. 예전에 나왔던 스토리나 설정을 기억하고 있다면 더욱 내용이 의미 있게 느껴지도록 구성했어요. 베임네크가 권속을 부르기 위해 사용한 주문은 예전에 키오리 사용한 거랑 거의 동일하고, 그리고 G25 초반에 기사단의 카즈인과 조우하는 미션은 G20에서 아주 힘겹게 마주할 수 있었던 첫 만남을 떠올리게 만들었죠. 그 밖에도 익숙한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거 하는 느낌을 주고 내용을 되짚어 볼 때 의미 있는 지점을 심어주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플레이어 파트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인데요. 여운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플레이에 의미를 부여하기, 이야기를 감상해온 행동 자체가 뜻깊었다는 점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저희 마비노기가 벌써 17년 된 게임이고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상한다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시드스네타, 이 마비노기 유저분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화면이죠. 제가 할 땐 저렇게 반짝이는 것도 없었고 이빨 개수 하나하나 세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기 서 있는 눈사람을 쳐서 거기 떨어진 작은 귀걸이 하나 주워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됐죠.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어요. G25의 가장 마지막 퀘스트 이름이기도 하죠. 최근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진을 하나 봐서 가져왔는데 처음 시작은 귀걸이를 줍는 거였고 거기서 시작된 일들이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돼서 G25의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내용이 마치 도미노처럼 연속성이 느껴지게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또 그렇게 마지막까지 즐겨준 주체인 플레이어의 행동까지도 이야기의 일부로 끌어들일 수 있었고요. G25 후반에 톨비씨의 대사에서도 직접 언급하기도 했죠. 여태 재밌게 했던 이야기가 다름 아닌 내 이야기였다는 점이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썼던 대사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만 남았네요. 이야기 전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감상에 집중할 환경을 제공하는 쪽. 당시 포스트모템인데요. 요약하자면 내용 정리 역할의 챕터니까 이해하기 쉽게 쓰자는 내용이에요. 흐름만 따라오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유도해서 이후 전개를 예측하고 적중하는 쪽의 재미에 좀 더 포커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복선을 만든 부분도 여러 있었죠. 예를 들자면 당신이 위험하다는 대사는 상당히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위험한 순간이 오면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요? 라던 알터의 말은 정말로 그 순간에 사실이 되었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유도했습니다. 인물이 나오자마자 포지션이 어디에 속했는지 알 수 있도록 딱 봐도 얘들은 일단 아군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기존 인물과 관련된 포인트를 집어넣기도 했어요. 얼굴만 봐도 얘는 쟤랑 연관이 있겠구나 라며 예측이 가능하도록 기획 단계부터 닮은 요소를 일부러 많이 넣어서 디자인한 경우도 있었어요. 다음은 이야기 완급 조절이네요. 개발 일정이나 마케팅 이슈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분할해서 업데이트할 일이 생겨요. 이때 적절히 나누는 점 역시 유효한 공략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G24의 경우에는 분량이 상당히 많았던 만큼 1부와 2부가 각각 독립된 이야기에 가까웠죠. 덕분에 완성도는 높았는데 꼭 2부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 많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최근 웹소설이나 웹툰을 보면 다음 화를 꼭 보게끔 만드는 부분들이 있죠. 거기 착안을 해서 아주 중요한 장면을 보여준 채 끊어버리고 다음 업데이트를 기대하게 만들기로 했어요. G24 2부 종료 장면이라던가 G25 1부의 마지막, 커피 체인점 로고를 넣어야 할 것 같은 그 부분이죠. 만들다 보니까 예상보다도 더 절절한 타이밍에 끊어져 버렸는데요. 두 상황 다 아주 인상 깊은 사건을 벌여둔 채 끝나버려서 실시간으로 진행한 분들은 이게 왜 여기서 끝나 하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원래 의도했던 꼭 다음 이야기를 보게 만들자는 부분은 확실히 유효했던 것이 지표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사실 제작하면서도 유닛 내부에서도 참 걱정이 많았어요. 특히 오른쪽 G25는 워낙 많은 아군이 쓰러지는 꽤 극단적인 상황이었어서 만드는 저희들끼리도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심정이었지만 그래도 의도한 효과를 위해 밀어붙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해서 진행했어요. 저 때 1부 끝나고 2부 나오기 전에 2주가 참 작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때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신경 쓴 지점이 있다면 다시 하거나 구경할 때도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자는 부분이었는데요. 앞서 개입도를 높이는 데 신경을 썼으니 다른 사람이랑 진행에 소소하게 차이점이 존재하겠죠. 저는 이 부분이 컨텐츠 플레이 완료 후에 추가 액션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타인의 감상을 보거나 내용을 복귀할 때 새롭게 보이는 부분을 많이 심어뒀어요. 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도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선택을 했을까를 살펴보며 감상과 여운이 더 길게 이어지게끔 신경을 썼습니다. 그 외에 스토리 진행 난이도를 하향하는 쪽도 같이 진행했어요. 처음 아포칼립스 챕터가 상당히 어렵게 투입됐는데 더는 안 되겠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업데이트 전에 선행 스토리의 난이도를 전부 하향하고 G25의 진행 난이도도 거기 맞춰서 밸런싱을 했어요. 확실히 케어한 보람이 있었고 효과는 엄청났어요. 허락을 받고 완료 비율 부분만 가져왔는데요. 여러 차례 제가 시나리오 콘텐츠를 담당했는데 이렇게 완수율이 높게 나온 적이 드물었어서 꽤 놀랐어요. 진행 현황 그래프도 케어하기 전에 24와 25를 비교해보면 이탈하는 수치가 반영된 기울기의 가파른 정도가 확연히 차이나죠. 끝까지 완수한 비율도 25는 거의 2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탈 캐릭터 규모도 자릿수가 달라질 정도로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감상할 환경을 조성했으니 이제 좋은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좋은 마무리란 크게 2가지 포인트를 갖춰야 한다 생각했고 첫 번째는 해묵은 의문점을 풀어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쌓여온 여러 떡밥들의 깔끔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대표적으로 24에서 다뤘던 파르올론족의 세라라는 인물을 통해 2악장 이후에 진행되지 못한 사만 이벤트를 매듭 지었죠. 그리고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루 라바다. 과거에 왜 그런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개연성을 부여하고 다듬어서 제 나름대로 영혼의 실드를 친 인물인데요. 솔직히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이전 이야기와 최소한의 연결점을 만들어서 앞서 말한 모든 메인스트림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느껴지게끔 동시에 이전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신경을 참 많이 썼어요. 시간이 조금만 더 많았다면 좀 더 좋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지금도 있긴 하지만 정말 다행히 괜찮았다는 평이 보여서 많이 안심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좋은 마무리를 위한 2가지 포인트 중 나머지 하나의 이야기를 끝마칠 때 다음 내용의 윤곽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무엇이 올 것이며 미래에 누구를 만날 것인지 그 내용과 관련된 기대감과 여운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떡밥을 잘 배치해 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전 발표에도 언급했듯 추후 개발 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응용할 수 있게 여지를 두었죠. 다만 여기 아래 탄이는 제가 만나리라 확신한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그려질지 계속 기대를 가져주시고 언젠가 탄이를 꼭 다시 만나러 와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정말 길었죠.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주요 캐릭터의 유형과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각각 다르게 구분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이야기에 몰입시킬 방법 혹은 유효한 공략법 역시 다르게 존재한다. 그러니 타겟에 맞게 이야기 방향 설정 및 구상 단계에서부터 야무지게 잘 활용하자는 내용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전달드렸어요. 그러면 앞서 드린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당신의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에서 우리 게임의 플레이어는 어떤 방식으로 캐릭터와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을까요? 라는 내용으로요. 이 발표를 통해 현업 시나리오 기획자 혹은 시나리오 라이터 분들께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타겟에게 맞는 공략법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구상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비노기 프로젝트의 장기은이었습니다.